선거와 선거제도 파트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죠. 꽃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바로 선거라는 개념이 이제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누굴 뽑는 거죠. 누구를 뽑냐면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들을 대표하여 국가를 운영할 공직자를 투표로 뽑는 행위를 말해요. 보통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거로 뽑죠. 그래서 선거는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 행위고 주권 행사의 구체적 방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국민이 너 국민이 우리나라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항상 누가 이래라 저래라 시킴을 당하는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시키는 사람을 뽑는 사람이 바로 국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로 선거를 주권 행사라고 해요. 국민이 가지는 그 권리를 선거를 통해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일해줄 사람, 내 이익을 대변해줄 사람을 뽑는 거죠. 그래서 선거의 기능을 보면 대표자를 선출, 대표자를 뽑는 기능이 있어요. 대통령을 뽑죠. 국회의원을 뽑죠. 또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이 있어요. 어떤 대통령이 일을 해요. 이제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었어요. 국민들 이제 이 법 지키세요. 그러면 어떤 국민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법을 왜 지켜야 돼요?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라고 하면은 이제 그 국회의원이 국민들이 나를 뽑아줬으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에요.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거는 이제 정치 권력을 행사한 거죠. 내가 이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럼 너 그거 왜 만들었어? 국민이 나를 그 법을 만들라고 뽑아줬기 때문에 내가 이 법을 만들 이유와 근거가 있는 거다. 그게 바로 정당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표자와 정치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었는데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이상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4년 후에 국민들이 그 국회의원을 또 뽑을까요? 이제 안 뽑을 수 있겠죠. 너 보니까 일 못하더라. 너 이제 안 뽑을 거야. 다른 사람 뽑을 거야. 그러면 이 국회의원은 슬프겠죠. 나 또 국회의원 하고 싶은데 내가 일을 못하면 안 뽑아줘. 그러니까 나는 일을 잘해야겠죠. 열심히 해야겠죠. 이게 바로 정치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인 거예요. 국민들에게 이제 잘 보이기 위해서 나를 뽑아줄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겠죠. 왜? 바로 선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여론 형성과 반영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선거를 통해서 이제 선거운동을 막 하죠. 누구 뽑아주세요. 누가 뭐 잘했어요, 못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들끼리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모으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투표를 하겠죠. 국민의 주권의식을 더 높여주는 기능이 있다. 선거를 통해서 이제 내가 정치 참여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가지 개념은 정말 중요해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의 개념이 있어요. 직접 선거는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고 반대 개념은 대리 선거예요. 내가 25살이에요. 그러면 혼자 투표장 가서 투표해야 되는데 엄마 내 것까지 투표해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투표는 꼭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비밀 선거의 원칙이에요. 내가 누구 투표했는데 직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물어봐요. 누구 찍었어요? 그런데 나 그거 말하기 싫어요.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도록 하고 누구에게 투표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비밀 선거예요. 반대는 공개 선거가 있죠. 그래서 직접 선거와 비밀 선거는 개념이 쉬운데 이제 보통 선거와 평등 선거는 약간 개념이 헷갈려요. 왜? 둘 다 비슷비슷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그냥 나눠 놓은 건데 보통 선거라는 거는 누구나 투표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투표권을 근대 시대에는 재산이 있는 성인 남자한테만 줬었죠. 여기에서 이제 점점 투표권이 확대됐어요. 이제 현대국가로 넘어오면서
재산이 있건 없건 이거 기준 사라졌어요. 남자건 여자건 다 투표해요. 이제 성인이면 다 투표한다. 성인의 플러스에서 이제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췄죠. 18세 이상이면 모두 투표한다로 바뀐 거예요. 이게 바로 보통선거예요. 보통선거는 모두 투표한다. 누구나 투표한다. 이게 보통선거고 반대 개념은 제한선거예요. 재산 있는 사람만 해. 혹은 남자만 해. 이런 게 바로 제한선거죠. 누구한테 모두에게 주지 않고 제한하는 게 바로 제한선거예요. 이것과 헷갈리는 개념이 이제 평등선거죠. 누구나 투표를 하는 거에 더불어서 투표 가치가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20대는 한 표만 해. 근데 30대는 이 세상 좀 더 살았으니까 30대부터는 한 표 더 줘. 40대는 3표, 50대는 4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등선거는 누구나 한 표. 보통선거는 누구나. 평등선거는 누구나에 더해서 누구나 한 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등선거의 반대말은 차등선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외우시려면 평등에는 등이 들어가죠. 그래서 평등과 차등은 또 등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보통선거는 반대가 제한이다. 평등은 반대가 차등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가지 개념은 계속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꼭 뇌에 박힐 때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좋은 방법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이제 숙달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의무투표제라는 개념이 또 나오네요. 우리나라는 의무투표제를 하고 있지 않죠? 의무투표제는 누구나 투표를 강제로 하게 하는 거예요. 너 안 하면 벌금 낼 거야. 꼭 해.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 그런데 다른 나라 중에서는 이런 의무투표제를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국민의 정치 참여를 더 많이 활발하게 하기 위한 제도인 거죠. 선거제도가 나오는데요. 선거제도는 정말 시험에 꼭 나와요. 그리고 정말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이 개념을 잘 알면 풀 수 있어요. 근데 풀 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숫자 하나하나를 잘 보면서 대입해서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그런데 꼭 풀어야 되죠.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개념은 좀 잘 익혀두시고 문제도 많이 풀어두셔야 되는데요. 먼저 선거구 제도라는 게 있어요. 선거구 제도를 먼저 보면은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로 크게 나뉘어요. 이 2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거구의 숫자와 뽑는 사람의 숫자가 같냐는 거예요. 선거구가 5개다. 근데 국회의원 5명 뽑는다. 이게 바로 소선거구제예요. 선거구제 200개다. 지역구 국회의원 200명 뽑는다. 이게 바로 소선거구제예요. 그런데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보다 선거구가 큰 거죠. 선거구라는 거는 이렇게 나라를 나눠가지고 이 지역별로 한 명씩 원래는 뽑자는 게 선거구 제도잖아요. 그런데 중대선거구제는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은 이 여러 개로 쪼개진 지역을 이거 너무 짜잘짜잘해. 이거를 좀 많이 합쳐. 큰 선거구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개씩 합치자. 2개씩 합쳐서 원래 하나에서 한 명씩 뽑았는데 이제 2개로 합쳤으니까 2개로 합치고 1등과 2등까지 당선시키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등과 2등까지 당선시켜. 이게 바로 중대선거구제예요. 그럼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의 차이점은 뭐냐? 보통은 중선거구제는 2개나 혹은 5개까지 합친 걸 중선거구제라고 부르고 대선거구제는 그거보다 큰 거겠죠. 더 크게 선거구를 묶어서 한 10명씩 뽑는 거. 이런 걸 대선거구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은 중대선거구제는 같이 말을 하고 한 선거구에서 어쨌든 2명 이상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 뽑을 때. 그리고 이건 선거구의 숫자와 국회의원을 뽑는 숫자가 다르겠죠. 선거구의 숫자가 더 적겠죠. 그런 걸 바로 중대 선거구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사표가 적게 발생한다. 왜? 소선거구제에서는 1등만 당선되니까 1등 표를 제외한 나머지 표는 다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누구를 뽑았든 그 사람을 내가 당선시킬 사람이 아니면 내 표는 당선이 안 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걸 바로 사표라고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근데 이게 바로 중대 선거구제로 오면 장점이 되죠. 사표가 적게 발생한다. 왜? 1등만 뽑히는 게 아니라 그 차순위자도 당선이 되니까 당선이 안 된 사람이 적어지잖아요. 그 한 선거구에서. 그래서 사표가 적게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다만 소선거구제의 장점은 다수당에 유리하다. 그래서 보통 양당제로 되거든요. 소선거구제를 하면. 그래서 안정적으로 전국 정치가 흘러간다는 점이 있고 선거관리가 단순하고 쉽다. 용이하다는 건 쉽다는 거죠. 왜? 누가 1등인지만 보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제 선거관리가 좀 복잡하다. 누구 몇 등까지 했어? 이걸 이제 따져야 되니까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또 중요한 게 이게 바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이죠. 선거구 내에서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등이 300표 받아서 당선이 됐어요. 근데 2등은 50표 받았는데 2등까지 뽑기로 했으니까 당선이 됐어요. 아니 그럼 A씨는 선거운동 힘들게 해가지고 내가 300표의 지지를 받았는데 B씨는 50명밖에 안 뽑아주는데 똑같은 국회의원인 거예요. 바로 이 표의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개념을 배울 때 투표의 원칙 중에 평등 원칙이 있다고 했잖아요. 모든 국민의 투표 가치가 동일해야 돼요. 한 표든 두 표를 행사하든 누구나 똑같이 표수를 행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300명이 모인 표와 50명이 모인 표의 가치가 같아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가치가 50명을 뽑은 사람의 가치가 더 올라가 버리는 등가성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를 등가성 문제라고도 해요. 대신에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이제 여러 명이 뽑히니까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또 반영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시고 문제에서도 선거구 제도와 대표 결정 방식을 나눠서 묻고 있기 때문에 어느 개념을 지금 설명하는 건지 문제를 볼 때도 잘 파악해야 돼요. 그 다음으로는 대표 결정 방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대표 결정 방식은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크게 나뉘어요. 다수대표제는 다시 단순다수대표제와 절대다수대표제로 나뉘는데요. 어쨌든 다수대표제는 1등을 뽑겠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표를 받은 사람, 바로 다수결을 하겠다는 거죠. 최고 득표자 1인. 장점은 단순하다, 비용이 적게 든다. 단점은 득표율과 의석률 간 불일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10명의 국민이 있다고 했을 때 후보자가 3명이었어요. 근데 똑같이 3표, 3표, 4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다수결이니까 C가 당선되지만 사실은 C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이게 바로 다수대표제의 단점이에요. 몇 표를 받건 간에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당선된다. 그에 반해서 비례대표제는 비율에 따라 의석을 할당해 준대요. 그럼 10명의 국민이 있고 A, B, C가 각각 30, 40, 40%가 득표를 했다고 했을 때 이 의석을 가장 많이 득표를 한 C 혼자 가져가는 게 아니라 비율에 맞춰서 나눠주는 제도예요. 이게 바로 비례대표제죠. 그래서 유권자 의사가 비례적으로 반영되는, 더 정확하게 반영되는 장점이 있는데 과정이 복잡하다.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또 단점이 있죠. 또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다수대표제는 일단 제일 강한 애들만 살아남아서 양당제로 될 가능성이 높고, 양당제의 특징은 다양한 의사는 반영하지 못하지만 전국이 안정적이고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비례대표제는 그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한 표라도 받으면 이제 국회에 진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고, 다만 다수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있어서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는 반영하지만 정치적 책임 소재가 조금 불분명해질 수 있다. 이거 누구 책임이야? 그럼 서로 이제 미루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대표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 단순다수대표제는 그냥 무조건 1등을 뽑는 거고, 절대다수대표제는 이 단순다수대표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 과반수가 나올 때까지는 다시 투표를 해보자, 이런 보완 장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표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 절대다수, 과반수가 득표할 때까지 투표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꼭 문제에서 이 말이 나와요. 이걸 왜 하는 거냐? 대표성을 강화하는 장치다. 국민의 절반 이하가 지지하는 대표자보다는 절반 이상이 지지하는 대표자가 더 대표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50% 이상 초과하는 투표를 받을 때까지 다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대다수 투표제라고 해요.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나오네요. 살펴보면 대통령 선거는 다수대표제, 가장 많이 표를 받은 사람 한 번으로 결정하죠. 그리고 임기는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을 보면은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로 뽑고 상대 다수대표제로 하고 있어요. 각 지역별로 선거구를 정해서 그 지역에서 1등한 사람이 당선되는 거죠.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은 원래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었어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정당에서 명부를 정해가지고 우리 이런 사람이 이제 우리를 정당을 뽑아주시면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될 겁니다. 이걸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부를 정당이 작성해가지고 비례대표 의원이 될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정당별로 투표를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다수대표제, 서울시장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죠. 또 지방의회 의원, 서울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선거구, 상대다수 대표제를 하고 있고요. 기초의회, 구의회 같은 거죠. 서대문구, 금천구 이런 경우에는 중선거구 상대다수 대표제를 하고 있어요.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에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둘 다 비례대표가 있다. 다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알아두시면 되죠. 또 교육감도 따로 선거를 하죠. 교육감은 다수대표제 방식을 하고 있어요. 먼저 선거구 법정주의가 나오네요. 선거구에서 한 명씩 뽑으니까 이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이 선거구가 모양이 이렇게 좀 더 바뀌면 나한테 더 유리해질 것 같아. 항상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서로 자기한테 그렇게 유리하게만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구는 꼭 법으로 정해야 된다.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선거구를 임의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국회가 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법으로 정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선거 공영제라는 게 있어요. 선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중요한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인이나 회사 이런 데 맡겨두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는 거를 위해서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내용은 그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한다. 또 이 선거 과정을 국가기관이 관리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비용을 전부 국가에서 해주는 건 아니고 일부는 국가에서 하고 일부는 개인이 부담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걸 두도록 하고 있어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를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문제점 같은 거를 찾아내가지고 문제점을 시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거죠. 이것도 문제에 정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 선거 결과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당이 있고 투표가 있잖아요. 문제에 보면 이제 정당이 투표를 통해서 얼마의 표를 받았다. 전체 중에 뭐 30%를 받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또 의석률이라는 개념도 나오거든요. 국회의원이 100명인데 전체 중에 30%를 득표를 했는데 의석은 20자리를 받았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혹은 30자리를 받았다. 혹은 40자리를 받았다. 이 득표율과 의석률이 항상 일치하지 않거든요. 왜? 상대다수 대표제에서는 사표가 꼭 발생하잖아요. 1등만 당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득표율이 30인데 의석이 만약에 30이에요. 똑같이 나왔어요. 이거를 바로 적정 대표됐다고 해요. 여기 적정이라는 개념이 안 나오네요. 적정 대표됐다는 말도 시험 문제에 나오거든요. 적정은 득표율과 의석률이 일치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여기 첫 번째 개념이 과대대표라는 게 나오네요. 과대, 더 많아졌다. 근데 과가 붙으면 나쁘게 많아졌다라는 뜻이 되죠. 뭐가 나쁘게 많아졌냐? 국민은 분명히 표를 30%를 줬는데 이 투표제도에 뭔가 유리한 버프를 받아서 더 많이 가져간 경우 국회 그 정당이 제도에 유리한 점 때문에 40자리가 됐다. 원래는 100명 중에 30%면 30자리만 가져갔어야 되는데 더 많이 과대하게 가져간 거죠. 이거를 바로 과대 대표됐다라는 말을 써요. 그럼 과소대표는 그 반대겠죠? 원래는 국민의 30%가 이 정당을 지지를 했어요. 그러면 30자리를 가져갔어야 되는데 제도 때문에 뭔가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불리한 그걸 받아가지고 20자리밖에 못 가져갔어요. 더 적게 가져갔어요. 내가 득표한 것보다 더 적게 가져간 거. 원래 있어야 될 것보다 적어진 거. 이걸 바로 과소대표됐다는 말을 써요. 시험에 정말 계속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잘 알아두시고 어느 거에 비해서 어느 거가 숫자가 큰지 작은지 봐야 되는 건지를 꼭 알아두셔야 되죠. 기준은 득표율이고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이 적냐 많냐를 따지면 된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